조금 전에 이 에미상에서 6개 부분 수상을 한 오징어 게임의 출연 배우들이 귀국을 했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뒤에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영광의 이 수상 장면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Sorry guys, we're gonna get some headshot. Back to the left, please. Back to the left. All right, then, right. 환영하는 이 제작진들의 좀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정호연 씨의 모습이 좀 보이고요. 이제 홍장혁 감독도 좀 보이네요. 황동혁 감독. 그리고 이정재 씨는 오늘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호연 씨 그리고 이제 정호연 씨 그리고 황동혁 감독상을 수상을 했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 다들 오징어 게임은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미국인들의 91%가 이제 오징어 게임 2 시즌 2가 제작이 되면 그걸 보겠다 이제 이런 응답을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황동혁 감독도 아주 이제 수상 소감에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이 상이 자기에게 마지막 상이 아닐 것이다 이제 이런 암시를 해서 추가로 더 에미상 감독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언급을 해서 그럽니다. 박혜수 씨죠? 예, 좀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예, 박혜수 씨 맞네요. 예, 자 이렇게 박혜수 그다음에 황동혁 그리고 정호연 씨 이렇게 세 명이 들어왔고 이정재 씨는 뭐 조금 일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 이 전 세계인들의 이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일상생활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뭔가가 있다. 그 흐름이 있다. 우리의 인생은 그들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진짜 말일 뿐이다.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우리를 뒤에서 말처럼 갖고 논다. 뭐 약간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전 세계 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파고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오징어 게임이 예. 미국에서조차 특히 뭐 에미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이 가서 뭐 수상을 하는 예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건 없어요. 저건 미국 예. 드라마도 그렇죠. 이를 위한 상. 그런데도 저런 그 상을 받는 걸 보고 예. 우리나라의 그 어떤 문화적 수준 예. 또는 창작 수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은 건데 사실 이제 저런 것을 보면 우리 정치 수준도 예. 좀 저 서양의 그 기준에 민주화된 맞게. 예. 민주화된 뭐 선진국 내지는 정치 선진국에서 봤을 때 정치 수준도 좀 좋게 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그 한 2달 정도 서유럽에 있다가 와 보니까 정치만 좀 이렇게 엉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정치인들도 예.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도 좀 대호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예. 하는 생각입니다. 이 뭐 며칠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의 이제 아들이 이제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자신은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일 뿐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해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조정당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을 빗대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풍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이제 좀 외국을 좀 다녀오셨잖아요. 뭐 몽골, 러시아 뭐 이런 쪽을 다니셨는데 어떻게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 문화,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예. 그 야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국의 고유한 어떤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리로 잘 한 감독이 풀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예. 이제 그런 측면이고 특히 이번에는 어쨌든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라고 하는 그 속에서의 누가 보더라도 압도적 1위를 했기 때문에 노출 빈도에 있어서 누구도 저 에미상의 그 6개 부분을 상을 받는데 예.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 1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드라마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몽고 가봤더니 뭐 소위 뭐 CU나 GS25라든지 어떤 예. 특정한 브랜드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편의점이 옛날에는 일본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다면 지금 한국 편의점이 다 들어가고 꼬마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즐겁게 들어오는 모습. 그것은 우리 먹거리가 다 그 미리부터 깔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 자체가 한국 문화의 어떤 특수성, 예. 또 독특성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먹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뭐 음식 문화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BTS가 뭐 예컨대 음악 부분을 잡았다면 앞으로는 남아 있는 게 보니까 예. 오스카상도 있습니다만은 토니상 이런 어떤 뮤지컬 분야에서의 한국의 어떤 예. 새로운 도전 이런 것이 이제 기대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용호 행정관님, 그 우리 정치인들 지금 국회의원들은 독립적인 주체적인 입법 헌법 기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국회의원들 뒤에는 국회의원들을 말처럼 조종하는 거대한 뭔가 오징어 게임 속 자본가 같은 어떤 분들이 있는 겁니까? 그들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은 조종당하는 겁니까? 거대한 상이 하나 있죠.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예. 왜냐하면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예. 공천이라고 하는 건 따지고 보면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당에서 좋은 제품, 상품, 이제 국회의원이겠습니다만 내놔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했던가? 예. 그렇지 않았던 측면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천을 받지 않으면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회 여의도에는 국회의원인자와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들 때문에 어떤 실세 라인들이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당권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당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우리 영화나 어떤 드라마가 성장하는 배경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좀 정당이 공천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주물럭거리기보다는 이들의 자율적인 것들을 보장해주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여의도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좋은 예를 들면 에미상 같이 여의도에 있는 모든 정치가 국민들에게 좀 사랑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답답해요. 공천을 위해서 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지금 오징어 게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그렇게 막 뛰듯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빗대놓은 것 같습니다. 오영수 씨가 이제 뒤풀이 장면에서 좀 춤을 춘 게 굉장히 화제가 어제도 많이 됐는데 그걸 본 이제 외국 기자들 또 외신은 저렇게 좀 나도 늙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무대를 찢어놨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정작 오영수 씨 본인은 뭐 그냥 몇 번 흔들었을 뿐인데 뭘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논란이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세계에서 사시는 배우 같아요. 오영수 배우는 제가 듣기로는 저 춤을 준비를 해갔다고 그래요. 저 리허설 있을 줄 알고 저 춤을 준비해서 아주 꼼꼼하게 준비한 끝에 저 춤을 춰서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을 받았는데 그만큼 연세가 드신 배우도 프로다. 지금 뭐 요즘 연세 드시고도 80이 넘고도 뭐 신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아주 배우로서 열렬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참 연세가 드신 저 배우들도 모범을 보이면서 프로다운 근성을 보이는데 김종욱 교수님도 설명했다시피 김대중 정부 때 제가 뭐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일본 문화 개방하면 우리나라 문화 다 망한다. 그런 20여 년 전에 제가 그런 기사를 써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단지 기우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역시 일본 문화 개방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20여 년 뒤에 흘러서 이제 미국 문화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고 미국 문화를 제압할 수 있는 문화적 수준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국격이 이만큼 올라가서 아까 뭐 김재원 의원님 정치 수준이 떨어져서 참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 수준도 우리 문화만큼 이제 곧 올라가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뉴스와이드도 오영수 씨처럼 좀 신나게 춤추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실에서요, 부패 예방 추진단에서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왔던 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 뭐 용어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뭐 쉽게 얘기하면 태양광 사업입니다. 이 태양광 사업에 국가 예산 재정이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살펴봤더니 뭐 샘플 조사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에 2천억 원이 넘는 돈에 이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이 부분을 강하게 언급을 다시 했죠. 자, 태양광 사업 기금 위법 사례, 과도한 불법 대출도 있었고요. 쪼개기 계약도 좀 있었습니다. 또 가짜 시설을 설치해놓고 돈을 받는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와 그다음에 중앙정부 어디에서 이런 이 국민 혈세 누수가 있었는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표본조사 드러난 비리가 이 정도이니 전체로 확장하면 낭비된 예산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나라 돈이 새고 있었음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앞뒤 안 가리고 정부에 대한 모욕 주기고 망신 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처할 때마다 남 탓하고 특히 전임 정부 탓을 합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아, 매년?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조사를 해왔던 건데 갑자기 이게 새로 생긴 것처럼 마냥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인 것 마냥 몰아가는 게 특히나 대통령실이 나서서 하는 말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화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 가운데서도 이 태양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예산 낭비 사례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하면 아마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네 분에게 제가 이게 문제가 있는 전 정부에서 했지만 문제가 있는 예산 낭비 사례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윤건영 의원 얘기했지만 이거는 문재인 정부 망신 주기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다라고 하면 X 이렇게 하면은 반반씩 나뉠 것 같아요. 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국무조정실 부패 예방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시작된 수사다라고 생각하시면 O,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X 이렇게 하면 또 대부분 X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OX를 하겠습니다. 자, 이 수사, 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될 조사고 당연히 해야 될 수사다라고 하면 O,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 이것은 전 정권 망신주기다라고 하면 X 한번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 관련된 이 부패 예방 추진단의 이런 어떤 조사가 O인지 X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꽂아주십시오, 김지현 의원님. 자,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적법한 수사고 꼭 해야 되는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태양광 문제는요. 예.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그 지금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그 돈의 흐름이 뭐가 안 보여요? 조금만 앞으로 쭉 당겨봐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더 한 가지는요. 이게 결국에는 첫째는 그 태양광 시설을 할 때 정부 예산이 지원되어서 태양광 시설을 하지만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전력은 사실은 그냥 시장 그 가격으로 따지면 경제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돈을 시장 가격 몇 배를 주고 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전력을 사주는데 그것이 결국 그 전력 거래소에서 그 거래되는 전력 그 가격보다는 훨씬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한전이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우량 기업이나 한전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부실 기업이 되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전력을 사주는 것은 둘째치고 지금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지역 주민들과 수많은 마찰이 있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은 또 변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정부 지원 자체가 지금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면 이미 우리 그 과거에 몇 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당시 여당 소속의 정치인이 국회의원한테 폭언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미 형사처벌도 받고 그런 사례가
부지기수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계속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눌러놓고 뭉개고 예.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빙산의 일각이 조금 드러난 것뿐이지 예.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차제에 이 태양광 발전 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카르텔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지금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권의 그 어떤 원천이 정부 돈이거든요. 예. 그럼 결국 권력자도 일부 뭐 결탁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암시를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것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보고 예.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될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원래 정식 명칭은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산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투입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경철 의원님, 이 전력산업의 기반을 바꾸겠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쪽으로 전력산업의 기반을 좀 바꾸자. 그래서 새로운 전력산업 기반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이 되는데 결국은 시작은 탈원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복마전 형태를 띠게 됐을까? 그러니까 탈원전을 뭐 굉장히 강조하고 나서니까 대체 에너지원이 필요하니 예.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렇게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릴 만큼 우리 국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태양이 열사의 나라처럼 센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바닥에 바람이 그렇게 센 나라도 아닌데 예.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좀 무리한 사업을 했고 그리고 탈원전과도 이게 연결이 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유럽이 지금 가스를 못 받아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사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할 때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예고됐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섬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는 북한이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 예. 에너지 섬의 나라죠. 그만큼 우리는 모험적인 에너지원 개발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탈원전, 급격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이것은 나라의 계속성을 무너뜨릴 예. 수 있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게요. 제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가 청와대 출입하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이게 속된 말로 충돌이 많이 일어났어요. 환경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내에서도 이게 충돌이 되면서 산업부는 이것을 장려하고 환경부는 막아서면서 예. 정부 내에서도 말이 많았고 많은 태양광 사업자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거 예. 환경부 왜 막아 이거 정부 장려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5년 내내. 결국에는 그 김은경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뭐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불미스러운 예. 일로 블랙리스트로 혼자 기소가 됐는데요. 장관 중에서. 그때도 환경부가 이것을 막았다는 그 이유로 기소가 됐다는 음모론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많이 준 사업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니 복마전이 벌어지고 우리나라가 전력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한전이 엄청나게 적자를 안고 한국 수력 원자력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그러한 것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계속 국가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제대로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 오늘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조사가 규명되어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아니라 어떤 정부라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10년, 100년을 봐야지 5년 정권이 함부로 절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른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원전을 옹호하는 분들을 원전 마피아라고 불러서 망신 주고 대부분 다 쫓아냈죠. 예, 그런데 오늘 대통령은 태양광 카르텔 비리다, 태양광 카르텔 비리다,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원전 마피아에 이어서 이제는 태양광 카르텔이라고 하는 신조어 용어도 좀 생겨났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반론할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근데 이 전력사업 기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뭐 기본적으로 보면 뭐 일부 잘 못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이죠.
엄벌에 처할 건 엄벌에 처할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전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대체 에너지의 생산 기반과 기술 개발을 위한 예. 원천을 까는 겁니다. 사용자를 많이 넓힐 수 있는 예.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풀려지거나 부실하거나 예. 불법한 부분들이 분명히 지자체마다 있었을 것이고 담합된 것이나 일부 카르텔 부분도 없지 예. 않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탄소 중립의 시대라고 하는 예.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다양한 풍력과 대체 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지금 현재 태양광 정책 자체가 마치 복지 정책을 가로막는 것 같은 혹은 이 사업 전체가 다 부패 카르텔의 어떤 예. 원흉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과하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수소를 뭐 전기를 개발한다 예. 그러면 수소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는 뭐 더 많이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라오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도 벤처 뭐 육성. 하면서 엄청나게 벤처가 부실한 벤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제발 대통령께서 옥석을 가리되 이것이 전체적으로 태양광은 아니고 예. 나는 원자력은 옳고 태양광은 잘못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많이 했는데 3.7%밖에 전력 안 왔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많이 최고의 성용차라고 하는 벤츠도 초창기에는 시속 15km도 못 갔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런 부작용은 분명히 처단해야 되지만 원천적으로 이것이 마치 잘못된 사업인 것처럼 또 전력기금이라고 하는 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인데 이걸 대통령께서 복지를 가로막았다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발표가 되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공 행정관님. 지금 이 타이밍은 이런 태양광 사업, 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점, 부정부패 이런 거를 밝혀내기에 적절한 타이밍인가? 아니면 타이밍과 관계없이 당연히 그거는 뭐 발견이 되는 즉시 보도하고 발표해야 되는 건가? 요 타이밍의 정치를 한번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좀 약간 확정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매년 조사를 한 거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 뜻이죠. 아까 이제 이거 조사를 할 때는 작년 9월에 시작된 거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조사하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판단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위법 사항이 나왔으면 적발을 해서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까지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같은 것들을 잘 바꿔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맞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개탄스럽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요. 후보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부 인사에게 태양광 사업 특혜가 제공됐다. 또 지금 최근에는 이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슨 뭐 운동권 시민단체가 이런 카르텔을 뭐 도모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제도적인 제도적인 변환을 통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특정한 것으로 몰아서 예를 들면 전 정권의 시민단체 또는 뭐 운동권 출신들로 타겟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가는 건 온당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 아직까지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의도는 좋았으나 결론적으로는 또다시 예를 들면 제2의 사정정국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들을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죠. 그래서 조사하는 건 맞으나 이걸 조사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근데 이걸 다르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의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를 드신 거군요. 예, 뭐 조사는 했으니까요. 뭐. 조사 자체는 당연하지만 네네.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그 부분은 경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정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있는 부패방지 추진단이 사실은 이제 수사권을 갖고 그 조사를 하는 그것은 기관은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사죠. 그렇죠. 근데 공무원 공직자 중심으로 업무 처리 행태를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불법행위 내지 범법행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해야죠. 실제로 또 고발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도 개선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예.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국회의원일 때도 수없이 이게 특히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원한 협동조합의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분이 결국은 당시 민주당 소속의 뭐 민주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던 분이고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었고 또 다른 분도 뭐 이렇게 박원순 시장 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그 공격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시정 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매년 그 규모가 늘어났거든요. 태양광사 초기부터 관련해서. 예. 문제가 되고 이것이 불합리하다 또 무역업자가 왜 저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까지 예.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동안에 우리가 이만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결국은 결과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수사 똑바로 해라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저렇게 벌쩍 뛰느냐. 예. 민주당 스스로가 뭔가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그동안 그만큼 이야기해도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는 이제는 이제 들키니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산지 태양광을 갖다가 농지 태양광으로 바꾸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이 사업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 10만 명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법들을 동원한 부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적발이 된 거겠죠. 적발이 됐으니까 적발된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예. 불구하고 특정 세력이 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전 매우 문제가 많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태양광 사업이 사실 뭐 산지, 농지 또 이제 뭐 댐 위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또 각 단독주택, 가구 그쪽에 또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업들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막대한 재원이 나간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태양광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확전이 되고 있냐면 이 감사원의 역할 또 감사원을 통제하는 문제까지도 이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북한 어민 북송 문제 있죠. 서해 공무원 피살 피격 사건이 있죠. 또 코로나 백신 문제 있죠. 또 2022년 3월 대선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죠. 방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또 이거 있죠. 한상혁 방통위원장 있죠. 권현희 지금 권익위원장 있죠. 여러 가지가 지금 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이 됐다가 아직도 사표를 내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야당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명칭은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입니다. 이 감사원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전임 정부를 탈탈 털고 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던 기관장들, 공무원들을 내쫓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법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입니다.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네, 이 감사원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감사원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기관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사 계획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계획서를 국회에다 제출해서 국회 승인을 받아라. 이게 주 골자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감사원은 사실은 이제 독립기관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직속돼 있지만 대통령실, 과거 청와대도 감사원 감사 계획서를 미리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가 그거를 사전에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게 지금 최재형 의원의 얘기인데 이거 민주당도 이거 공감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뭐 신정훈 의원이 이제 그런 현재의 현상적인 측면, 즉 권익이나 방통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과거에 무슨 뭐 각 부처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어 놓고 나가라 했던 부분들을 대신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뭐 표적 감사를 한다 이 뜻이군요. 예. 지울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중립적으로 일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저도 뭐 최정 의원이 얘기하듯이 실제적으로 뭐 감사원장을 뭐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지만 중립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사실은 동호반복이에요. 사실은 원래 예. 그런 기관이어야 되고 다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인터뷰를 하는 최재형이라는 분이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나는 사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내신 분이 감사원장으로서의 그 중립을 지키면서 또 뭐 나름대로 소신 있게 잘했다. 그로서 끝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고 그런 어떤 여당의 의원이 되다 보니까 감사원이 덩달아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거든요.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신 의원이 만든 법안이 저는 적절하거나 끝까지 갈 수 있는 법안 저는 아니라고 솔직하게 생각이 들어요. 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문제 제기가 나왔는가를 감사원도 좀 돌이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경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감사원이 문제가 있는 것을 들여다본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라든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기관장들을 내쫓기 위해서 해당 기관을 좀 집중적으로 표적 감사한다고 보세요? 2020년에 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청와대도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감사 보고서도 봤는데요. 그 청와대 여러 뭐 관련자들에 대해서 뭐 사람이 엉뚱하게 돈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것까지 뭐 감사해서 적나라하게 적시를 했던데 뭐 감사원은 대단히 중립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감사원 보도자료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국회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전 사전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사후에 그 결과물을 국회에 보고하여라. 이것은 감사의 기밀성을 대단히 침해하는 입법 폭주? 뭐 이건 과잉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경찰이 도둑놈 잡으려고 밤에 잠복근무 하는데 MBN에 광고를 내고 잠복근무를 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MBN에 광고를 내고 잠복근무를 하면 어느 도둑놈이 그 광고가 아니고 뉴스를 뉴스로 하든지 뭐 어떻게 알리고 하라면 어느 도둑이 거기 가서 범행을 하겠습니까? 결국엔 잠복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허탕만 치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를 날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 비교될 만한 것이다. 감사원의 기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법부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 감사원이 뭐 그냥 입법기관도 아니고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독립성을 여태까지 유지해왔고 그만한 결과물을 많이 내어왔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굉장히 읽지 못하는 것이다. 과잉입법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된다.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우리의 목을 조이니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자. 감사원이 우리가 임명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니까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통제하자. 이 뭐 검수완박, 지금 감사완박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의 의도는 딱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긁어부스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입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단은 실제로는 감사원장이 시작한 거죠. 조정훈 의원이 뭐 질문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감사원 왜 원래 규정은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감사원장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시발이 됐었고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북한 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사 그러니까 전 정부의 문제라고 그 현 정부가 제기한 사안마다 감사에 들어가니 아 그렇다면 현 정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저는 좀 과잉하게 입법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미리 알려주고 감사를 하라고 얘기하면 숨기란 얘기밖에 안 되는 측면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원장에 계시다가 예를 들면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대선 출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감사원장의 권한을 통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잉 입법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만 현 감사원장도 그렇고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스스로가 정치적인 중립성들을 훼손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입법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감사원의 행위까지 저렇게 예를 들면 규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이 지금 169석인가요? 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맘먹으면 못할 게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감사원법 개정안 이것도 그렇고 어제 오늘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면서 끼치는 회사에 끼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손배소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합동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 이제 발의가 되는데 이걸 이제 처리하겠다는 게 이제 입장인데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감사원법 개정안도 그렇고 이거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하면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이제 입법 폭주, 특정 다수당이 그 국민의 여망을 배신하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입법 폭주를 할 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거부권을 있죠. 갖고 있군요. 예. 대통령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국회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쉽게 통과될 수가 없죠. 대통령의 그 어떤 국정 수행의 의지와 다른 법률이라면.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그냥 치고받기에서 끝날 확률이 높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선전용으로 전부 들고 나온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국회 내에서도 무조건 다수결로서 막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게 항상 양보했던 것이 법사위원장이 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지금 그 헌법상으로 감사원장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긴 하지만 직무상 독립기관이고 임기도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감사원장의 직급도 사실은 거의 총리급 비슷하게 맞춰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런 그 감사 업무, 뭐 회계 감사라든가 또는 직무 감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 세력으로부터 좀 독립되게 그렇게 운영하라는 취지인데 국회 다수당에서 저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마음대로 감사권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저렇게 통과되기도 어려운 법을 들고 나온 것은 현재 감사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찔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를 막고자 하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전 정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느냐. 아니 지금 현 정권이 들어온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고 감사는 통상 과거의 그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작년 연말까지의 그 성과에 대해서 금년에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금년 5월 달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러면 팔짱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된 수많은 이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뭔가 지은 죄가 많구나. 저 감사를 반드시 막아야 되니까 저런 특별한 그 수단을 쓰려고 하는구나. 뭐 그렇게 보이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서 이 여야가 팽팽하게 긴장 상태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이 국회의 역할 또 뭐 입법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영상 하나 보고 이 얘기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보시죠. 홍국표 의원님, 홍 의원님, 마포구민 여러분, 김기덕 의원님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슬퍼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뭐 고성 지르면서 싸우는 거 저희들 많이 봤습니다만 이제 기초 시의회에서도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시 마포구가 이 소각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뭐 마포구는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넘쳐나고 있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마포구 쪽에 이 소각장을 좀 건립하 신설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잘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 이승복 서울시 의원 뭐 국민의힘 소속인 합니다. 이 방청하고 있는 주민과 이렇게 막 이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게 이게 글쎄 맞는 건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지 의원님 맞는 건가? 이건 뭐 어느 당 소속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을 뽑아준 주민들하고 싸우는 게 맞냐는 가지고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예를 예.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사 진행 자체를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생겼다면 소란이 예, 있으면 그랬다면 이제 저런 이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저것은 시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을 대신하는 기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저 지역구의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의 김기덕 의원이에요. 예. 마포구에. 이제 그런 쪽에서 아마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지화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텐데. 약간 항의성 예, 그런 주민들을 부분이 동원한 있을 수 있어요. 느낌. 그러면 예. 그때는 오히려 시의원들은 좀 오히려 조용히 해서 차분해질 때까지 좀 숨을 죽이는 게 나은데 일어나셔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또 그걸 또 이게 존칭으로 하지도 않고 예. 조용히 해 이렇게 하니까 더 안 그래도 격렬하게 흥분된 분들을 더 말하자면 더 흥분하게 만들었다. 예. 좋은 방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이상 더 논평할 거는 없죠. 뭐 저희가 뭐 이거 예 한마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분명히 저 소리 지른 의원은 잘못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지역 주민이든 자기 선거구든 찬성하는 아니든 주민이든 반대하는 주민. 특히 이제 아마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그 저런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소리를 지르게 하고 자기는 이제 그 신나서 발언하고 있으니까 격분한 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떠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분명한 것이고 만약에 저런 의사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의장이 해야죠.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해달라고. 그리고 하라가 아니라 하십시오. 국회는요, 사실 저래 되면 이제 국회 모독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 경위들이 조용시키기 때문에 뭐 저런 일이 저는 거의 없죠. 잘 없었는데 예. 과거 이제 뭐 몇 번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의회는 이제 그런 규정도 없으니까 오히려 제가 들어도 엄청 심하게 소리를 지르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았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초반부에 하신 말씀이 더 생각나네요. 오징어 게임 하면서 이제 한류 문화 또 우리의 영화, 우리의 배우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정치만 그런 것 같지 않아 씁쓸하다고 했는데 오늘 그 씁쓸한 장면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민주당 고위 간부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들 무시하고 과거 정치적 문법과 신공안 시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도 대전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불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임기는 다 채우겠냐. 민주당이 철진한 정치보복 프레임에 의지한 것을 넘어서 대통령 탄핵까지 암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하여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새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야의 이 팽팽한 대치 또 과거 신구 정부 간의 신구 정권 간의 어떤 극한 대결 이 양상이 결국은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이 왜 이렇게 한두 분도 아니고 고위급 인사들이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할까? 진짜 엄포용인가? 아니면 정말
그럴 탄핵을 추진할 의사도 갖고 있는 것인가 좀 어떻게 내부는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한번 다 쓰셨으면 올려놓으시고 제가 한번 최경철 의원부터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 탄핵은 실제로 하려는 게 아니고 물귀신, 물타기용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예. 있으니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 예. 거기에 대해서 방탄을 치고 싶은 욕망이 생겼고 그러니 결국에는 아주 강한 최고의 강한 언어인 탄핵을 끄집어내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가장 나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빚어졌다는 그러한 뭐 극단적인 언어 선택인 것 같은데 예.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를 진짜 목불인견의 사태로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 탄핵이란 것이 뭐 국회에서 그냥 과반으로 결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초다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인을 해야지 대통령의 탄핵이 예. 가능한 것일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묶어놨고 대통령제의 시조 나라인 미국에서는 단 한 명의 대통령도 탄핵이 된 사례가 없을 만큼 이 탄핵이란 것이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좀 엉중한 단어인데 예. 민주당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너무나 쉽게 이 탄핵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큰 문제가 생겼다면 뭐 언론에서부터 벌써 떠들 거 아닙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만 봤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김재원 최고위원님 가장 잘 아시겠지만 탄핵 당하기 전에 3번이나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본인도 자인하는 그러한 잘못이 있었는데 그리고 결국 탄핵을 당했죠. 근데 지금은 뭐 드러난 것도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꺼낸다는 것은 예. 민주당이 제1야당 그리고 국회 다수 당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린 처사다. 좀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일 겁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진짜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탄핵은 뭔가 법을 어기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하고 초짜고 무능하고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명백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탄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부정평가가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지금 정권 초기에 하는 업무 자체 또 우선순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지 못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있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진짜 탄핵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할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엄밀하게 떨어져 본다라면 민주당의 속셈은 총선까지 이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한 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화인 거죠. 구체적인 탄핵을 추진하는 방식도 없고 대통령이 드러나게 불법적이거나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마땅치 않는 현 정부의 어떤 뭐 정책적 실력이라든지 우선순위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정한 속으로서의 의미는 가진다. 그렇게 봅니다. 시기상조 그러니까 시기상조란 말은 지금은 이르다. 그러나 나중에는 진짜 탄핵이 갈 수도 있다. 이런 걸 담고 그것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그것은 전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또 중도층이 생각할 때 이것은 도저히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모여지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탄핵 얘기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정청래 의원 또 박찬대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하고 있고요. 뭐 민주당 의원들이 다 탄핵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종천 의원 얘기를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탄핵하니까 탄핵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지와 무능하다는 걸 아마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탄핵이란 게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무죄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죠. 예, 조응천 의원 같은 분도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모든 의원들이 전부 다 탄핵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최고위원분들 또 원내대표라고 하는 이제 고위급 간부들께서 지도부가 이제 하니까 이게 그냥 엄포용인가 아니면 진짜 뭔가 의도를 이행할 의사를 갖고 있는 건가 이런 게 좀 헷갈립니다. 속내는 뭡니까? 우리 김 의원님은? 제가 보기에는요. 예. 지금 뭐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정치인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으로 국회의원 200명이 탄핵 발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당시 여당이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탄핵에 동참을 하는 그런 이제 반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과연 반란 세력이 나오겠느냐, 내부 반란이 있겠느냐, 저는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탄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 텐데,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가 0.7%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쉬운 마음은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지지층에 대해서 지지층들의 요구가 아직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지지층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응하기도 하고 지지층 결집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대선 불복 심리를 조금 더 이제 끌고 가면서 우리가 결집하면 뭐 탄핵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욕망을 부추겨서 결국은 이제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고 총선 승리로 끌고 가려는 아주 뭐 다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대선 불복 심리를 계속 사회에 퍼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정치를 아주 저급으로 만들고 막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지금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이제 지지층 결집의 목적도 있다라는 이제 해석을 좀 방금 이제 김재현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지지층은 결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목적으로 의도로 이렇게 탄핵 얘기를 꺼내는 거라면 오히려 민주당한테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일단 이걸 실행하기도 어렵습니다만 탄핵을 한다는 건 국민이 선택한 걸 스스로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뽑아놓고 난 다음에 가장 안 좋은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추석 때 이제 다 내려가시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바닥 민심이 실제로 매우 안 좋아요. 실제로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매우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터나갈 것 같지 않은 느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당할 만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프레임,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일을 잘 못하는 대통령, 그래서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대통령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좀 만들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제가 아래 썼습니다만 지금 3개월째 거의 20% 후반, 30%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계속 간다. 좀 그렇게 되면 상당히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계속 우리나라의 국정을 맡겨야 돼? 라고 하는 여론이 계속 누적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방향을 바꾸거나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든지 지금의 통치 방식들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측면들, 그다음에 지금 현 집권당과 집권 세력 자체가 진짜 그야말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 의회 권력을 총동원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그 아들도 다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결과일까? 원인과 결과 어느 것이 닭이고 달걀일까? 뭐 어느 쪽이 먼저 성공을 취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 걸까? 이걸 따지기는 참 힘든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아들과 관련된 과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하지 않고서 좀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이에 대해서 아무튼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공안이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드님 관련된 의혹들이 이제 입시 관련 의혹들 제기되고 하고 있는데 좀 선제적으로 정면 돌파에 나가실 생각 뭐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뭐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아들이 이 경찰에 소환돼서 2019년 1월부터 한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채로 접속해서 이제 도박을 한 의혹, 혐의 그리고 또 성매매를 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좀 받고 갔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저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서 이제 방금 보셨지만 사과를 하니까 이제 사실로 인정을 한 거고, 그럼 그 외에 이제 성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도 알 수가 없는데 아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지금 성남 FC 또 뭐 대장동 뭐 백현동 다 연계돼 있는 거예요? 아들 수사까지도 다? 아니 이제 저게 아마 대선 때 누가 예. 또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업무도 조금 관여했기 때문에 예. 내용을 비교적 아는데요. 근데 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아드님이 그 뭐 도박 사이트에 예. 댓글을 올리거나 또는 뭐 저 마사지 업소에서 예. 뭐 경험을 댓글로 올려서 문제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공방이 분명히 되었는데 저것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소환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요. 만약에 정말 경찰이 저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런 댓글 단 사람 다 불러서 다 조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라고 해서 불러서 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준다면 예.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 믿어줄까, 저는 그게 오히려 의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물론 철저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예. 처벌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경찰 수사도 수사의 공정성과 함께 비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예.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발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재은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뭐 김영주 의원께는 여쭤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충분히 이제 방어까지도 이제 다 해주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벌써 5번째입니다. 5차입니다. 이번에는 정진석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이 효력 정지, 직무 정지를 해달라고 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이스트라다무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뭐 쪽집게처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행동을 벌일지 예측해내고 있는데 참 우연일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게 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예언을 해놨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내용을 다투기보다는 각하전술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징계당했으니까 소를 제기할 그런 당사자가 못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든지. 지금 어제 그 신문을 보면서 그 각하전술의 요체는 결국 아까 언급했듯이 윤리위나 이런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비밀을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아니요 28일도 제 생각에는 약간 또 디코이 같은 거라 봅니다. 윤리라는 게 사실 오늘 열겠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역사적으로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예.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출국하시거나 뭐 휴가 가시거나 이러면은 그때 이제 작정하고 일을 벌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네, 이제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출국을 하죠. 그때 뭔가 또 일을 벌일 것이다. 그 일은 바로 자신을 제명시키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트라다무스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대로 될까요, 김영주 의원님? 글쎄요, 지금 뭐 되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거나 뭐 어디 잠깐 밖에 계실 때 항상 뭐가 있긴 있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 그 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다 어쨌든 예. 뭐 이준석
전 대표, 뭐 대표라 그래야 될지 전 대표라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렇게 제명할까만 골몰해 왔던 것처럼 보여지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논리도 또 하나는 어쨌든 제명을 위한 예. 논리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솔깃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 어쨌든 심리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과연 뭐 똑같은 재판부를 하더라도 조건과 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준석 대표의 1승이라고 하는 것이 2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것은 그 가능성은 예.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 봅니다.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준석 전 대표가 언론에 떠들었던 뭐 윤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서 저 XX 뭐 이 XX 이런 욕설을 했다라고 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자기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잘못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보다 더 심한 욕도 들었다라고 또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선당우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우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또 들으시면서 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뭐예요? 뭐뭐뭐 할 뭐뭐. 뭐뭐뭐 할 뭐? 네. 뭐뭐. 아 뭐뭐뭐 할 뭐뭐. 네. 뭐뭐뭐 할 XX. 네. 아. 김종인 행정님 참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현직 대통령 그것도 집권 초기에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거침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사실인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게 당내 내용 수습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게 안 될 것 같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막장 끝장까지 갔다고 보고요. 예. 이것도 누가 전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갖다가 누가 전달을 하니까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거 내용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단이 날 걸 뻔히 알면서 왜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준석 당대표를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언 내용들은 거의 맞아왔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다음권 정지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체리따봉 가고 난 다음에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했죠. 그다음에 그 언론 보도입니다만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전환을 하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얘기했었죠. 이런 사태를 보게 되면 지금 이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의원총회에서 얘기한 게 이준석 당대표 계속 이러면은 추가 징계한다고 얘기했었고 예. 윤리위도 추가 징계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28일이지 않습니까? 28일 날 가처분 신문할 텐데 28일 날 아마 신문만 하지 29일 이후에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럼 28일에 만약에 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출당이나 제명이에요. 두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윤리위원장께서 10월 중순에 임기가 끝나세요. 그래서 이거 좀 땡길 수도 있지 않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상이 맞게 되면 파국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여러 가지 뭐 성비위 문제라든지 또 뭐 그걸 덮기 위해서 또 정무실장을 보냈던 일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16일 날 뭐 소환 통보가 됐다 했는데 이건 뭐 아직 변호인단에선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는데 뭐 전방위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압박이 가긴 가는 것 같아요 느낌상. 뭐 형사적인 뭐 사법 리스크도 그것이지만 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의 냉담함이 이제는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저럴수록 싶습니다. 냉담함이 커진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야당에서도 잘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순방 갈 때는 야당도 한 마음으로 국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얻고 오시라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대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대충 하고 뭐 이렇게 뭐죠? 오늘 대충 뭐였지? 아 제가 알고 있을 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례가 무너진 것은 예. 뭐 어쨌든 굉장히 아픈 한국 정치 현장인데 예. 그러나 이 이준석 대표는 지금 아직 여당이 몸을 담고 있지 예. 않습니까? 여당이 몸을 담고 있는데 대통령이 순방을 하는데 심지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대통령 미국 가시면 이번에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문제 좀 화끈하게 해결하고 오시라 이렇게
그런 요구를 하는데 예. 이준석 대표는 음모론을 제기한다는 말이죠. 이게 국익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것인데 이것은 지극히 정치인 개인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좀 낯뜨겁습니다. 예. 앞서 잠깐 얘기했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그 올드보이에 나오는 오대수 씨를 빗대 가지고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외교 뭐 이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 외교를 비판하긴 했죠. 뭐 그 얘기 뭐 지역적인 얘기고. 예. 이준석 전 대표 이런 행보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뭘 예언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뭐 헛것이 보이는지 뭘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중에 저는 뭐 맞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주로 뭐 황제가 금투사를 칼로 찔렀다느니 무슨 개고기 장사를 한다느니 뭐 녹슨 수도꼭지를 그 시공하는 업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기관총을 들고 뭐 독점관 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뭐 그 중에 뭐 또 한두 가지는 또 뭐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지금 대선 당시에 당대표인 자기를 그 뭐 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함부로 말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선을 너무 넘어서 우리 정치를 쓰레기통으로 집어넣는 주된 원인이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내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